이제 쓸모 없어졌네. 예전만 못하네. 너는 할 일 없어서 편하겠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툭 던졌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받아치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문장을 말했더니 상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싸우지도 참지도 않으면서 비아냥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세 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비아냥은 감정을 먹고 자라는 언어다. 비아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쁜 말투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비아냥은 단순한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비아냥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반응을 보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언어예요. 말의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작은 가시가 숨어 있어요. 그 가시가 당신을 찌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요. 비아냥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걸 부인해요.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같은 말로 상황을 뒤집죠. 그러면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 비아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수동 공격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공격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수동 공격적 언어는 상대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말투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권력 게임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비아냥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상대가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당황하면 비아냥은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비아냥의 목적은 말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반응이거든요. 당신이 흔들리는 걸 확인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가 원하던 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에 대응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화도 당황도 변명도 주지 않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거예요. 비아냥하는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비아냥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던 재미가 사라지니까요. 이 원칙이 당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반응이 관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준호 씨는 명절 때마다 고모와 마주 앉는 게 두려웠어요. 고모는 항상 웃으면서 말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죠. 요즘은 일 안 하니까 편하겠네. 애들이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건강하면 다행이지.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고모도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냥 말버릇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자 준호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이 다가오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 씨는 참지 못하고 말을 받아쳤어요. 고모,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고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그래, 농담인데.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하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준호 씨는 자기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 후로는 아예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고모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고모가 원했던 건 자기 말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걸요. 준호 씨가 불편해하거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모는 자기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은퇴 후 역할이 줄어든 고모에게 그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준호 씨는 다음 명절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고모가 요즘은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하겠네라고 말했을 때 준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죠. 고모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준호 씨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냈죠. 그 후로 고모의 비아냥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준호 씨가 반응하지 않으니 고모도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비아냥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준호 씨 같은 우리 세대가 비아냥에 더 힘들어 할까요? 두 번째, 시니어 세대는 비아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우리 세대가 비아냥에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존중을 기본으로 배웠거든요.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담으려고 애썼어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감각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에 가시를 숨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도 생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역할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명확한 위치가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그 위치가 흐려졌어요. 그러면 비아냥은 더 깊게 파고들어요. 이제 쓸모 없어졌네. 예전만 못하네 같은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약 42%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역할 축소에 대한 언급을 들었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비아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세대는 갈등을 직접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비아냥을 들어도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쌓이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져요. 비아냥하는 사람은 이런 심리를 알아요. 시니어가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 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밀어붙여요. 당신이 언제 터질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비아냥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비아냥에 더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대적 감각, 역할 변화, 갈등 대응 방식이 모두 다르니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원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덜 자책하게 돼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대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차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요. 당신이 비아냥에 힘들어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존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영숙 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존중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영숙 씨는 20년 넘게 같은 동네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특히 모임을 주도하던 미경 씨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미경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묻고 그 안에 작은 평가를 섞어 넣었어요.
요즘 손자 봐주느라 바쁘지? 나는 애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편해. 너는 남편이랑 여행 못 가니? 우리는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 애들한테 용돈 많이 주지? 나는 애들이 오히려 나한테 챙겨주던데. 영숙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자 영숙 씨는 모임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미경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근히 자기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친구들과 모임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미경 씨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관계가 나빠질까 봐요. 영숙 씨는 그때 이해했어요. 미경 씨가 비아냥을 하는 이유를요. 미경 씨는 모임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덜 행복해 보이거나 덜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안심이 됐던 거죠.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미경 씨는 작은 모임에서라도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비아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영숙 씨는 다음 모임에서 다르게 대응했어요. 미경 씨가 너는 손자 안 봐주니? 라고 물었을 때 영숙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각자 사정이 있지.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미경 씨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영숙 씨가 불편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미경 씨의 비아냥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영숙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모임의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고 영숙 씨는 모임에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영숙 씨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영숙 씨가 미경 씨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정면 대응은 비아냥을 키운다. 비아냥에 정면으로 맞서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상황이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비아냥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요. 당신이 화를 내면 상대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예민해? 당신이 변명하면 상대는 변명하는 거 보니까 맞네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똑같이 비아냥으로 맞받아치면 관계는 싸움으로 번져요. 그러면 결국 지치는 건 당신이에요. 정면 대응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비아냥은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거든요. 감정을 건드리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에 말려들면 당신은 이미 진 거예요. 상대가 원하던 반응을 줬으니까요.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져서 조종하는 사람들에서 수동 공격적 행동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동 공격적인 사람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 반응을 유도해서 자기는 무고하고 상대가 과잉 반응한다는 구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건 이 구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면 대응은 상대에게 정당성을 줘요. 내가 그랬더니 저렇게 화를 내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상대는 더 확신을 가지고 비아냥을 이어가요. 당신의 반응이 재미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참으면 속으로 상처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언젠가는 터질 거고 그때는 더 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제3의 방법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방법. 상대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중립적 대응이에요. 중립적 대응은 감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화도 당황도 변명도 주지 않죠. 대신 짧고 담담하게 답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비아냥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정면 대응 대신 중립적 대응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게임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상대는 혼자 남겨지죠. 그게 비아냥을 끝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비아냥에 대응해 왔나요? 그 방식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태수 씨도 이 질문과 마주했어요. 오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요. 태수 씨는 35년 다닌 회사를 은퇴한 후에도 옛 동료들과 가끔 만났어요. 그중 한 명인 동기 성민 씨와는 특히 자주 연락했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성민 씨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요즘 뭐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나는 아직 일하니까 바쁘긴 한데 너는 편하겠다. 은퇴하니까 사람들이랑 만날 일도 없겠네. 성민 씨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태수 씨는 그 안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 씨는 처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성민 씨도 곧 은퇴할 텐데 그냥 자기 불안을 표현하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자 태수 씨는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태수 씨는 다른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성민 씨가 은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성민 씨는 자기보다 먼저 은퇴한 태수 씨를 보면서 자기 미래를 봤던 거예요. 그게 불안했고 그 불안이 비아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태수 씨는 다음에 성민 씨를 만났을 때 다르게 대응했어요. 성민 씨가 은퇴하니까 할 일도 없겠네라고 말했을 때 태수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성민 씨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태수 씨가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태수 씨는 성민 씨의 비아냥이 자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성민 씨 자신의 불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성민 씨의 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태수 씨가 사용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죠.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 비아냥을 끊는 세 가지 말의 원리. 비아냥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 가지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감정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비아냥을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예요. 이 말은 동의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상대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은 할 일도 없어서 편하겠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당신이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말은 각자 사정이 있죠예요. 이 말은 상대의 비아냥을 가볍게 무력화시켜요.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도 않는 거죠. 그냥 각자 다르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네라고 말하면 각자 사정이 있죠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어요. 당신이 그 비교의 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 말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예요.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자기 말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당신이 동의한 건지 부정한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뭘까요? 감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도, 당황도, 변명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비아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말들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톤이에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 화났네라는 신호를 주죠. 대신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읽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말은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상대의 비아냥을 끊어내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관계를 덜 복잡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해요. 당신도 이 말들을 기억하고 다음에 비아냥을 들을 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거예요. 정희 씨도 처음에는 이 말들이 어색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딸 앞에서는요. 정희 씨는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고 정희 씨는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가끔 딸이 던지는 말들이 정희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엄마 세대랑은 달라요. 딸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희 씨는 그 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희 씨는 처음에 참았어요. 딸이 바빠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자 정희 씨는 딸과 대화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뭘 말해도 엄마는 몰라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정희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구세대로 취급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를 쓴다는 거죠. 정희 씨는 그게 단순히 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정희 씨는 다음에 딸을 만났을 때 다르게 대응했어요. 딸이 엄마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희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차를 따랐어요. 딸은 잠깐 멈칫했어요. 엄마가 섭섭해하거나 변명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정희 씨는 딸의 말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대 간 감각 차이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딸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경험을 구식으로 치부하게 된 거죠. 정희 씨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후로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정희 씨가 딸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니까 딸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희 씨는 깨달았어요. 비아냥을 끊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말은 즉각적인 대응법이에요. 하지만 정희 씨처럼 관계를 장기적으로 편하게 만들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5번째, 장기적 관계 재정비는 경계 설정에서 시작된다. 비아냥을 끊는 세 가지 말은 즉각적인 대응이에요. 하지만 관계를 장기적으로 편하게 만들려면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것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상대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비아냥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려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반응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비아냥을 들었을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자 사정이 있죠.
이런 말들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상대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재미를 못 찾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비아냥하는 사람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비아냥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나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비아냥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아냥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방법은 자기 감정을 돌보는 거예요. 비아냥을 들었을 때 그게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 설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번 경계를 세우면 관계는 훨씬 편해져요. 당신은 더 이상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도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경계가 필요한가요? 어떤 관계에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승우 씨에게 가장 어려운 경계는 가족, 그 중에서도 형과의 관계였어요. 승우 씨는 형과의 관계가 늘 어색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형을 더 칭찬했고 승우 씨는 항상 비교당하는 쪽이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형은 가끔 승우 씨를 만나면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어요. 너는 아직도 그 일하니? 나는 벌써 손주까지 봤는데 너희 애들은 언제쯤 결혼해?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드리니? 형의 말은 겉으로는 형제간의 대화처럼 들렸지만 승우 씨는 그 안에 자기를 깔보는 뉘앙스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승우 씨는 오랫동안 형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형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형은 항상 승우 씨를 비교 대상으로만 봤죠. 승우 씨는 형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승우 씨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형의 비아냥은 형 자신의 불안에서 나온다는 걸요. 형은 동생을 깔아뭉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받았던 형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컸고 그게 동생을 향한 비아냥으로 나타난 거죠. 승우 씨는 다음에 형을 만났을 때 다르게 대응했어요. 형이 너는 아직도 그 일하니? 라고 물었을 때 승우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각자 사정이 있죠.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형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승우 씨가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승우 씨는 형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어요. 형을 자주 만나지 않기로 했고 만나더라도 형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승우 씨는 깨달았어요. 형의 비아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형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요. 비아냥은 상대의 불안이 만든 언어였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승우 씨는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형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됐고 형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아도 됐죠. 승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줘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그냥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당신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준호 씨, 영숙 씨, 태수 씨, 정희 씨, 승우 씨.
5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들의 경험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흐르고 있어요. 비아냥은 관계를 시험하는 작은 바늘이에요. 그 바늘에 찔릴 때마다 반응하면 상처는 깊어지죠. 하지만 그 바늘을 담담하게 흘려보내면 상처는 생기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대응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철학이에요. 우리 세대는 존중을 기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비아냥이 더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존중을 지키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비아냥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원해요.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재미이고 권력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자 사정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3가지 말을 기억하세요. 이 말들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관계를 덜 복잡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계를 설정하세요. 비아냥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다른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자기 감정을 돌보세요. 그러면 비아냥은 당신의 삶에서 점점 작은 부분이 될 거예요. 비아냥에 대응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원칙과 5개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비아냥은 상대의 입에서 나오지만 당신의 마음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감정을 주지 않으면 비아냥은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말로 이기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져요. 비아냥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비아냥을 흘려보내야 해요.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담담함이 답이죠. 침묵은 속으로 삭히는 거지만 담담함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요. 비아냥하는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려요.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순간 비아냥은 힘을 잃어요. 상대가 원하는 건 당신의 화, 당신의 당황, 당신의 변명이에요. 그걸 주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존중은 말투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무시도 말투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그 경계를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비아냥을 구별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말을 아끼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품이에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강해요. 비아냥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한 전략도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계를 세워야 해요. 경계를 세우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에게도 명확한 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선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비아냥은 우리 삶에서 작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 비아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싸우면 관계가 나빠지고 참으면 속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